자, 그러면 이제 문학과 건축 부분을 볼게요. 자, 중세 문학과 건축은 독자적인 문제는 안 나왔지만, 그 다음 12세기 때 그 관련된 기출문제로서 한번 언급은 됐어요. 그래서 다음에 독자적인 문화와 건축 부분을 이제 시험문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자, 중세 문학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가 라틴 문학하고 소고 문학, 이렇게 두 가지 나누는데, 라틴 문학은 라틴어로 적혀 있는 종교 문학이에요. 소고 문학은 그 당시 라틴어가 아닌 각국이 사용했던 언어를 소고라고 했는데, 이런 소고로 실려져 있는 문학을 소고 문학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문화가 아니라 문학으로 본치세요. 문학. 자, 그래서 그 대표적인 소고 문화 중에 하나가 이제 기사도 정신 하면 기사도의 사랑을 이렇게 소재로 했던 기사 문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웅서사시겠어요. 게르만들의 영웅들의 모습들, 그런 영웅서사시들이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이 라틴 문학은 그렇게 별로 역사적 의미는 없고요. 여기서 살펴본 게 소고 문학인데, 자, 그 내용 중에 기사 문학을 볼게요. 자, 기사 문학은 이제 대표적인 독일의 그 니베농가의 노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니베농가의 노래는 명칭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 니베농가의 노래는 그 게르만 민족의 한 파였던 니베농가와 그 관련된 전설을 바탕한 서사시인데요. 자, 요 니베농가의 니베농가의 그 노래는 후대에 큰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19세기 때 음악가였던 바그너가 그 악극 작품이었던 니베농가의 반지에서 이게 이제 반영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로랑의 노래는 꼭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스페인 원정과 관련된 거. 예전에 기출에 나왔으니까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 아서왕의 이야기는 이제 뭐냐면, 그 당시 그 앵글색슨족이 그 잉글랜드 왔잖아요. 그래서 앵글색슨족이 그 당시 잉글랜드 오면서 7개 왕조를 세우죠. 앵글색슨 시왕조를. 그 가지고 통일에 크게 기여했던 아서왕의 이야기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음유시인이라고 했는데, 이 음유시인은 이제 돌아다니면서 서정시를 읊어대는 그 시인들을 얘기하는데, 이 집단이 12세기 때 등장했죠. 이게 이제 12년 기출문에 나왔던 건데, 대표적인 프랑스 시대 때 음유시인은 뚜르바두르라고 하는 음유시인들이 있었고, 독일에서는 미네징거라는 그 음유시인 집단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소고문학으로서, 나중에 이제 근세 초기 때 관련된 거지만, 이탈리아 14세기 때 신곡 있었고, 캔터베리 이야기, 테스타가 이졸다 있는데, 신곡과 캔터베리 이야기는 르네상스와 관련된 거고, 이건 이탈리아 르네상스 할 때 좀 얘기하고요. 여기에 좀 기억할 게 테스타 이졸드라는 단어예요. 자, 이 테스타 이졸드는 뭐냐면 그 켈턴족의 문학이에요. 켈턴족의 문학인데 영가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은 각자 이제 찾아보시는데, 하여튼 이게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 네, 테스타 이졸드라는 그 문학 작품이 예전에 그 오답으로 나왔기 때문에 명칭 정도는 외워줘요. 켈튼족의 영가였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중세 건축 양식 및 미술을 보면 이 중세 건축 양식 미술 특징이 뭐냐면 모든 게 신에 종속돼 있어요. 그래서 신의 영광을 표현하는 데 이렇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어떤 예술적 성향들이 나타나지 않고요. 그 당시 조각이라든지 그다음 여러 건축물이 누가 만든지도 몰라요. 예, 다 개인이 희생하고 신의 모든 걸 바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자, 이것은 나중에 르네상스 시대 때 양식하고 좀 차이가 보이죠. 자, 해와 조각에서는 독자적인 세계관을 갖지 못하고 그의 건축의 부속물 전략을 했고요. 신의 영광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사용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세시대 때 건축 양식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죠. 바실크 양식, 누마네스크 양식, 고디 양식. 그 중에 이제 바실크 양식은 중세 초기 때 양식인데 장방형이고 노마 고야당을 모방했고요. 산타 마리아 성당이 대표적인 거고요. 그다음 노마네스크 양식은 그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노마의 양식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노마네스크 양식은 중세 초기 때 양식으로서 노마 문화가 홍합돼서 형성됐던 그 가독의 양식이고요. 특징은 장방형의 바실리카식부터 라틴 시장형으로 전환됐고 두꺼운 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창문도 크게 낼 수 없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높은 그 지붕의 하중을 박으려고 그 당시 두꺼운 벽이 이제 필요했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 두꺼운 벽이 있다 보니까 그 벽을 뚫고 창문 내기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되게 어둠컴컴해. 그러니까 침울한 느낌? 그래서 그것도 나름대로 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죠. 신의 위엄을. 그래서 딱 일단 밝은 것보다 어둠컴컴하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니까 딱 사람들 신자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위축을 일어났죠. 그래서 시딩의 어떤가 자기를 이렇게 째려보는 그 느낌을 거둘 수 있어. 그래서 느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노메나스크 양식은 나름대로 이제 뭐냐면 교회 양식으로 딱 적합한 거죠. 그래서 그 기독교의 어떤 포교 방식, 그러니까 공포심을 조종해서 기독교를 수용하는 그 양식과 상당히 어느 정도 일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에 열주 교차 구용이 있다고 하는데 요거까지는 제가 이제 뭔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요건 제가 예전에 그 심화규제는 올려놨는데 제가 여기 기본교양에 뺐어요. 그래서 제가 그건 첨부해 놓을게요. 교차 구동이 뭐고 이런 것들을. 예. 그래서 내부 열주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예요? 안에 뭐가 있는 거죠? 기둥이 쭉 나열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특징들이 있다. 상부에는 아치 건물로 이렇게 연결됐고, 그래서 아치 형태도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지붕이 높기 때문에, 지붕이 무겁기 때문에, 두께 또한 두꺼운 벽이 필요 있고, 그래서 창문을 낼 수 없고, 그랬다 보니까 어둠컴컴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고딕 양식 보죠. 고딕 양식은 별표 2개 쳐놓으세요.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거죠. 한번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시기적으로 몇 세기? 12세기 때죠. 이 고딕 양식은 앞에 바시크 양식과 노마네스크 양식은 노마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 고딕 양식은 중세 시대 때 독특한 양식이에요. 독자적인 건축 양식이다. 예. 그래서 보통 고투족의 양식 해가지고 예전에 좀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고딕 양식을 붙였지만 그 당시에는 상당히 첨단 양식이었죠. 그래서 그 배경을 보면 일단 12세기 들어가면 봉건사회가 안정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교회 영적 세계가 지배가 확립됐고 도시의 발달과 시민층의 경제력도 연결되죠. 그래서 중세시대 때는 돈을 벌면 어디에 먼저 기부를 하냐면 교회에 기부해요. 그리고 시민들이 이제 건물을 지을 때 제일 먼저 건물 지은 게 뭐예요? 교회죠. 그래서 최첨단 양식에 입각해서 교회를 건물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딕 양식이 그 당시 최첨단 양식이었고 이것이 짓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했는데 그걸 가능했던 것이 그 당시 11세기 이후부터 상품화폐 경제 발달 등등 해갖고 도시민들의 성장 그리고 이를 통해 부의 축적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여기 경제적 배경도 같이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양식 특징을 보면 높은 청탑이죠.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사진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천탑 양식으로 되어 있다. 천탑 양식은 뭘 표현할까요? 하나님과 연결을 뜻하죠. 예, 그래서 이 천탑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을 뜻하는 신앙심을 상징하고 있다.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색채의 유리창. 이걸 스테인드 글래스라고 하는데 이 스테인드 글래스는 왜 만들었냐면 그 당시에는 유리창을 내는데 유리를 이제 만드는데 판유리가 없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딱 한 면을 해갖고 큰 유리를 만들지 못하고 그 당시 유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유리를 만들 때 조각조각 이렇게 해갖고 작은 유리를 만든 다음에 이어 붙이는 형태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어 붙일 때 너무 멋대가리 없이 붙이면 좀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유리에다가 색을 집어넣고 거기다 일종의 뭘 그려놓냐면 인물상, 즉 예수님이나 성인들의 활동상들을 그려놓고 여기에 창문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창문을 만들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고딕 양식 같은 경우에 위치 뻗축하기 때문에 기둥의 하중이 적게 받죠. 그러다 보니까 벽이 뭐예요? 얇죠. 그러니까 창문을 많이 낼 수 있어. 그리고 또 뭐냐면 스테인리스 글래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성인들의 모습이나 예수님의 활동상을 그려놓으면 햇빛이 이렇게 비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 햇빛이 비치면 그 안에 뭐가 될까요? 그 바닥에 예수님의 활동상이나 성인들의 활동이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 그 당시에 문맹률이 되게 높았기 때문에 그 당시 일반 신자들은 성경책을 못 읽었어요. 그러면 주로 예수님의 활동이나 그런 것들을 어디에서 통해서 알 수 있냐면 하나님 교회 창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요때 이제 그 고딕 양식의 특징은 노마네스크 양식은 안이 컴컴하죠. 근데 고딕 양식은 이렇게 유리창이 많기 때문에 안이 들어가면 상당히 밝다. 경건하고 밝은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또 특징이죠. 대표적인 게 프랑스 노트란드 양식이라는
노트란드 성원이라든지 샤르트 서원, 렌스, 아미망, 아이안, 웨스트 미스턴, 솔주베리, 캐논 대성당이 거의 대부분 그 고딕 양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야. 자,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고딕 양식이 있죠? 명동성당. 이런 것도 있고요. 의미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첨탑은 수지고 올라간 지붕으로서 신의 세계를 지향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기출문제에 그 고딕 양식 나왔고, 고딕 양식 중에 이제 최초의 고딕 양식이었던 최초의 고딕 양식이 나왔죠. 무슨 양식이 나왔죠? 쌍드니스돈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고딕 양식 건축물 한두 개 써.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예.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시고, 요 건물의 양식을 무슨 양식으로 만들었나. 이런 것도 물어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냥 모르면 그냥 고딕 양식 쓰시면 돼요. 예.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를 풀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게 답이에요. 예.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 자, 몇 페이지 보시면 동유럽 세계의 형성과 비잔틴 제국부죠. 요것도 한 2, 3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보통 중세사 문제 나올 때. 그래서 최근에 나온 것이 이제 군간구제와 둥정병제. 그리고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게 유스티니아스 황제 업적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비잔틴 제국이 이제 볼게요. 원래 이제 비잔티움 제국은 엄밀히 말하면 쓰지 말아요 말이거든요. 이거 누굴 낮춰서 말한 거냐면 동로마 제국을 낮춰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수도가 콘스탄티노플이었죠. 콘스탄티노플 예전에 그 명이 뭐였어요? 비잔티움이었죠. 그래서 비잔티움을 저희 동로마 제국을 좀 낮춰가지고 말한 게 비잔티움 제국인데, 그 밑바닥에 뭐가 정석 깔려있냐면 서유럽인들이 그 동유럽에 있는 비잔티 제국을 로마 제국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이제 뭐냐면 감정이 깔려 있는 거지. 그래서 되게 이 비잔틴 제국의 역사는 상당히 이제 뭐 뒤에 서유럽 사람들이 많이 정리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서유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나 이런 편견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 이건 또 나중에 좀 설명할 텐데. 자, 하여튼 비잔틴 제국은 서노마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도 오랫동안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그 시기가 거의 한 1000년 동안 되는데, 그걸 한번 제가 크게 4시기로 나눠봤어요. 동로마 제국을. 자, 요거는 이제 서강을 이제 기준으로 해갖고 나눈 거야. 서강을. 자, 6세기 때는 유스티누스 황제가 집권기였죠? 이게 제일 정성기예요. 그래서 동로마 황제가 유스티누스 황제 때 활발한 영토 확장을 통해서 예전에 로마 영토는 한 거의 80~90% 정도 회복할 때였죠. 그래서 이때 뭐 노마법 대전도 만들고, 그래서 서방 정책에 집중돼서 과거 노마 영토를 회복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게르만들이 공격해오는데, 그 게르만들을 어떻게 막았냐면, 그 유스티누스 황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시기 때는 주로 격퇴하거나 외교적 순환을 발행해서 협상을 해서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유스티누스 황제, 그 비잔틴 제국 특징이야. 비잔틴 제국은 무조건 이들과 싸우진 않아요. 싸움도 하면서 한면은 또 뭐냐면 외교적 협상을 해. 이민족을 주로 이제 잘 사용하는 방법이 돈을 주고 평화를 사는 방식이죠. 그래서 그 이민족들이 저 당시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하면 그 콘스탄티노플 앞에 테오도시우스 장벽이 있어요. 넘기가 힘들거든요. 거기에서 한 달, 2달 있어. 그러면 이제 사절단을 파견해갖고, 야, 여기에서 고생하지 말고 내가 좀 용돈 줄 테니 나가. 그러면 그냥 가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외교적인 어떤 협상을 통해서 저걸 물리치고 했거든요. 자, 근데 이제 7, 8세기 들어가면 사산조 페르시아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이슬람 세력들이 침입하죠. 그래서 이들을 홀조 막기 위해서 군간굴제와 둔정병제를 실시하죠. 요거는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그 다음 유스티누스 대제부터 했던 서방 정책을 포기해. 그래서 그 안을 동방에 집중한다. 아시아 쪽에.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이민족의 침입 때문에 그리스라는 영토가 축소되고요. 이때부터 이제 특징이 뭐냐면, 전에는 주로 라틴 계통의 왕조가 그 동로마 황제가 됐어요. 근데 이때부터는 그리스 계통의 황제가 돼요. 그리고 언어도 라틴어에서 뭘로 바뀌냐면 그리스어로 바뀌어요. 왜 그럴까요? 주민 대부분 그리스이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네오 3세 때 그 성상 파괴 운동을 펼치죠. 성상 파괴 운동은 이제 두 차례 거쳐서 이제 했던 거고요. 자, 9세기, 11세기 때는 대토지 소유 확대로 자영농민이 몰려오려고요. 그래서 이제 둔정병제 붕괴와 황제권이 약화되는데, 요때 용병들 많이 사용돼요. 물론 이제 예전부터 용병들 많이 사용했긴 했지만,
그 당시 이제 요때 용병들 집중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용병들은 돈이 있을 때 활동할 때만, 돈이 없을 때는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러니까 용병대 쿠데타가 많이 일어나. 예. 황제가 교체되고, 그리고 노노만족, 셀주크 트루코, 불가르족이 공격을 받고요. 그러니까 12, 15세기 때 동지주의 무역 패권을 상실하죠. 그래서 베네치아하고 제네바 상인들이 차지했고, 그때 잠시 4차 십자군 전쟁 때 라틴 제국이 성립되고, 그다음 오스만 트루크의 침입은 멸망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잔티 제국의 이제 그 내용에서 동로마 제국의 정치 부분을 볼게요. 자, 동로마 제국의 특징에서 이제 볼 때 항상 얘기하는 게 황제 교황주의죠. 황제 교황주의는 교황이 황제 역할을 하는 거야. 아니, 황제가 교황 역할을 하는 거죠. 종교 일치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데, 유스티아누스 황제 때 확립했다. 그래서 그걸 볼 수 있는 게 콘스탄티노플의 수자대주교 임명권.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에서 제일 높은 교회의 임명권을 누가 갖고 있냐면 유스티아누스 대제가 가지고 있어요. 이때부터 확립됐고, 그다음 종교 소집과 회의 내용 결정권. 예, 이런 것들 공예 소집권이나 어떤 교리 내용 결정권을 누가 하냐면 유스티아누스 같은 그 동로마 황제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황제 교황주의를 지향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주의할 것은 황제 교황주의가 실시된 건 아니에요. 황제 교황주의라는 거는 황제가 뭐죠? 교황이라는 뜻이죠. 황제가 교황을 겸재갔는데, 이 말은 서로마 그 사가들이 만들어놓은 개념들이야. 아까 얘기했지만 동로마 제국의 역사들은 되게 보면 그 서쪽에서 서유럽에서 정량이 많기 때문에 얘들의 편견을 많이 개입됐어.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황제 교황주의예요. 그렇지만 황제 교황주의에서 황제가 교황 겸직한다 이렇게 해석한 것보다는 황제 교황이 지향해서 황제가 교황의 역할을 상당수 한다라고 해석해야 돼. 아직까지 영적 세기의 최고 우주머니는 황제가 아니라 누구다? 콘스탄티노플 수자대주교예요. 예. 그렇지만 교회의 문제에 누가 많이 간섭한다? 세속 권력이었던 황제가 많이 간섭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돼. 맞다. 예.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이거는 서유럽과 달리죠? 서유럽은 뭐예요? 황제와 교황이 분리돼 있죠? 세속 권력과 종교 권력이 분리된 반면에 동료면은 이렇게 긴밀하게 관련돼 있다. 이런 것들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동로마 제국에서 제일 유명한 황제가 유스티아누스 황제죠. 몇 세기 때요? 6세기 때야. 그래서 동로마 제국의 제일 전성시대 때 황제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 거기에 이제 정복 활동을 통해서 베리살리우스나 나르센스를 통해서 반달 왕국, 그 북아프리카 반달 왕국을 점령하고 이탈리아 동고토 왕국들을 점령하죠. 그래서 거기에 그 라바나 지역에 총독부를 설치해요. 과거 노마 영토를 대부분 회복했다. 그 다음에 노마법 대전을 이제 만들었죠. 문화사업을 통해서. 그 노마법 대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근대 민법에 영향을 줬다. 이 노마법 그 대전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의 법전들을 새롭게 정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존의 법을. 그래갖고 이제 노마법 대전은 이제 크게 한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설신창, 법학제요, 신법률식 등등 4가지 법전 관련 저서가 있는데, 이걸 이제 통째로 해서 민법대전이라고 해서 민법에 큰 영향을 줬다. 그래서 그 당시 유스티아누스 법령식, 노마법 대전 등등 이런 명칭을 불려있는 그 노마법 대전은 그 당시 이제 상당히 유명한 법전이었고, 그리고 후대에도 민법에 큰 영향을 줬다. 이거 외워두세요. 요게 이제 어디에 자세히 나오냐면 서총 보면 참 자세히 나왔어요. 서총 보면. 자, 그 다음에 중앙집권체제를 정비했죠. 그래서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권한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전제적 권한을 강화했고, 그 다음에 동방으로부터 뭘 받아들이면 견직공을 받아요. 견직공은 뭐예요? 비단을 만든 거, 중국에서. 그래서 넬스파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도입을 해갖고 이것이 서유럽에 전파하는 그 계기가 됐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무슨 반란이 나왔냐면 니케 민중 반란이 나왔어요. 그래서 갈리의 부정부패라든지 등등 해가지고 그 당시 또 정부의 어떤 징세 정책 그리고 등등 해서 이것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갈리의 부정부패 등등 했고, 정부가 너무 세금을 많이 뜯어내니까 그다음 동로마에는 콘스탄티노플에서 그 니케 민중 반란이 일어났는데, 이때 진짜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죽으려고 했어. 진짜 자살로. 근데 그 옆에 왕비가 있었죠. 왕비가 그 유명한 무슨 왕비냐면 테오도로 왕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테오도라 왕비가 잠깐 기다리자고 그래놓고는 말린 다음에 군대를 파견해서 간신히 진압을 했죠. 이 민중반란을. 그래서 이렇게 민중반란을 진압하고 나서 개혁을 해서 정부의 징세제도를 개혁하고 관리의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등 행정을 향상시켰다. 그 다음에 교회제도 개혁으로서 아까 말한 것처럼 황제 교황주의를 지향하는 정책들을 해서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로 임명권을 가지고 있고 종교회의 소집권이나 회의 내용, 결정권, 교리 결정권을 갖게 됐다.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유스티누스 황제의 업적 꼭 기억을 해두세요. 유스티누스 황제는 출신이 여러분 되게 언제면 나도 놀랐는데 흑수지 출신이에요. 네. 이 사람이 예전에 저쪽 발간반도 지역에 서울 지역의 농민의 아들 태어났거든요. 그러다가 자기 삼촌이 좀 유명해지면서 삼촌이 황제가 나서 그 삼촌이 왕자가 없다 보니까 자기가 황제가 됐던 사람이야. 아니 밑바닥에서 출발해가지고 황제가 됐던 사람이고 그 옆에 이제 있었던 테오도라는 왕비도 있는데 이 사람도 보면 대단해. 이 사람도 일단은 얼굴이 예뻤어요. 일단 그래서 유스티누스 황제가 얘를 이제 왕비도 선택하고 심지어 공동왕제로 임명했거든요. 이 테오도라는 미천이 더 나빠. 이 사람은 예전에 자기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서커스 단장이었는데 서커스 단장이었고 테오도라는 주로 이제 곰 조종사였어요. 조종사. 조종사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조종사인데 그때 곰 조종사는 또 어떤 역할까지 하냐면 일종의 창녀? 몸 파는 여자 정도야. 그래서 창녀였는데 나중에 유스티누스 왕조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왕비까지 심지어 공동 황제까지 올랐던 사람이거든요. 자, 하여튼 테오도라하고 유스티누스 황제 하여튼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거기 유스티누스 황제의 업적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좀 빼먹었네. 유스티누스의 업적 중에 문화사업 중에 성소피아 성당도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예, 그래서 성소피아 성당은 중축에 있는데 돔양식이다. 돔양식 지붕이 두껍죠. 둥근 형식이고 동양의 영향을 받았다. 예, 동양의 영향을 받았다. 시리아 쪽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중축이라고 적은 거는 내가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요거는 새롭게 만든 게 아니라 콘스탄티노플 때 만들어놓은 그것을 더 화재에 이제 많이 소각된 것을 다시 만들었다 보시면 돼요. 예, 높여서 뜯어 고쳐서.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뒤에 넘어가서 세방을 보죠. 7세기 때 산상조 페르시아와 이제 싸우게 되고요. 7세기 중반 때 이슬람의 침입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잠깐 정리해 보면 저기 6세기 때 누구의 침입을 받았죠? 게르만족들의 침입을 받았죠. 그 다음에 7세기 초에는 사산조 페르시아, 7세기 후에는 누구죠? 이스라엘 침입을 받고요. 그 다음에 8세기에는 이제 넘어가서 9세기에서 11세기 넘어가면 또 누구의 침입을 받냐면 노르만족, 그 다음에 셀주크족, 그 다음에 불가누족 이런 침입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나서 12세기 넘어가서 15세기는 누구의 또 침입을 받냐면 오스만 투르크의 침입을 받아요. 그러니까 계속 침입을 받는 거야. 그래서 침입을 받으면서 영토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조금씩 축소되죠. 예. 자, 근데 그렇게 침입을 받아도 그렇게 1000년 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거는 동로마 제국의 군사력도 있었지만 뛰어난 게 동로마 제국은 뭐가 많아요? 돈이 많아요. 돈.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이 그 당시 경제적 요충지였고 그 다음에 지중해 무역을 통해서 박대한 돈을 쌓았어. 그러다 보니까 외적이 쳐들어오면 일종의 돈이 많다 보니까 주변에 여러 민족도 공격을 받겠죠. 그러다 보면 그때마다 테오도시우스 장벽에 다녀가지고 거기까지 갔다가 잠깐 있으면 돈을 주고 평화를 사는 방식으로 이렇게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 목을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군사적으로 보면 콘스탄티노플 자체가 천혜의 요새지예요. 그래서 그 앞에는 해협이 있어. 바다도 가로막고 있고요. 골드만 있어가지고 이 골드만하고 페라 해역이라고 해갖고 저쪽 페라 구역 있어. 그 페라 구역을 서로 연결시켜갖고 쇠사슬 연결시켜서 배가 왔다 갔다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다 쪽으로 나온 거는 골드만에서 막고 그 다음에 육지 쪽으로 쳐들어온 거는 테오도시오 성벽이 있어요. 되게 높은 장벽. 그 성벽에서 막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갖고 천연의 요새였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그리스 불이라는 이상한 하항 물질에서 해갖고 하는데 이 그리스 불은 뭐냐면
거기에 이상한 화학물질 집어넣고 배를 공격하면 그리스부를 공격하면 불 타잖아요. 보통 불이 나면 어떻게 해요? 물로 끄죠. 물을 끄면 물에 이렇게 막 부으면 오히려 그리스물이 더 번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상한 지금도 잘 모르는데 물을 끄면 불이 꺼지는 게 아니라 뭐냐면 더 타올려. 근데 그리스물이 나는 이상한 화학물질에 의해서 저를 또 격퇴하고. 자, 그래서 1000년 동안 거의 유지됐다. 자, 하여튼 이때 영토가 이제 축소되면서 군강구제나 둥정병제 실시했죠. 요거 별표 2개 쳐놓으세요.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16년 기출문제. 원래 군강군제하고 둥정병제는 그 서계에서는 같이 기술했지만 이거 엄밀하면 틀린 거예요. 예. 그래서 군강군제와 둥병제는 서로 연결돼 있지만 다른 거예요. 이거는. 예. 그래서 이 군강군제는 언제 이제 실시했냐면 헤라클리오스 황제 때 실시했다는 견해가 제일 유력하고요. 그러니까 제국 내 모든 영토를 31개의 조그만 군강구를 만들고 황제가 직접 임명한 사람에게 군사권, 행정권, 사법권을 부여했다. 그래서 예전에는 문무가 분리되어 있었는데 문무일치제를 만들었죠. 근데 왜 이렇게 문무일치제를 만들었을까요? 그 당시에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이렇게 효율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방사령관에게 행정권을 줬어요. 그쵸?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됐죠. 이 지방사령관이 꼭 뭐가 된 거야, 나중에. 지방의 유력자가 돼요. 그 황제권을 위협하는 그런 것들 문제점이 일어나는데,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둥정병제예요. 둥정병제는 농민들이 군역에 종사한 대가에도 토지를 주고 이들이 계속 군역에 종사한다는 조건에서 그 토지를 상속하도록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들 자영농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그 징병제를 실시했다. 예. 둥정병제와 군강군제는 긴밀하게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31기의 군강군제 총사령관이 둥정병을 이끌었던 거죠. 그렇지만 제도적으로 약간 다른 제도다.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9세기, 11세기 들어가면 대토지 소유가 등장하면서 둥정병제가 붕괴돼요. 그러면서 군대 비중이 용병이 확대돼 나가죠. 근데 이 용병들 문제는 뭐냐면 돈을 안 주면 뭘 한다? 쿠데타를 일으켜. 그래갖고 나중에는 여러 왕조들이 경제 교체가 되고 그 다음에 정치적 불안하는 요소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성상숭배 금지령. 이거 별표도 2개 쳐넣으시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자, 성상은 교회에서 숭배한 어떤 십자가상이라든지 예수상, 그다음 성인상 이런 것들인데 예전에는 그리스 정교든 카톨릭 등이 성상 숭배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게 네오 3세 때 금지를 냈죠. 그 배경을 보면 그 당시 이슬람 세력들이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금지했죠. 그 비형상주의에 입각해서 이제 했는데 비형상주의는 뭐냐면 신의 말씀이나 계시는 인간의 말씀을 통해서 형상을 시킬 수 없다. 그래서 신의 모습이나 그 다음에 신의 말씀은 인간의 형상을 통해 조각을 만들 수 없다는 거야. 그 자체가 뭐죠? 이건 신의 모습이나 말씀이 아니라 이건 인간이 만든 창조물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거는 거기에 숭배하는 우상에 불과하다. 그래서 예수라고 해서 예수상을 만들어 놓지만 그건 예수의 진짜 모습이 아니죠. 그건 뭐죠? 인간이 만든 상상물에 불과한 거야. 그래서 예수같이는 하지만 실제 우상에 숭배한 거다. 그래서 막 비난을 해. 이슬람교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 당시 그리스 종교에서는 황제는 안 되겠다. 우리도 이슬람처럼 철저히 우상 숭배를 하자. 그래가지고 그 우상 숭배 금지를 내리죠. 그 다음에 또 성상 지지 세력들 수원 세력들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수원 세력들 그 당시 대토지가 많았어요. 동료론 교회는 일반 교회보다 이 수원 세력들이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수원 세력들을 약화시키고 그 수원의 토지를 강타시키는 어떤 경제적 목적에서 실시했다. 그래서 이제 이게 03년 기출 예문에 역교훈 예문에 그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자, 가정을 보면 크게 이제 1차 숭배 금지와 2차 숭배 금지 2개 나오는데 1차 숭배 금지는 네오 3세 때 일어났죠. 예. 그러다가 이레네 여제 때 다시 2차 니케 공의에서 성상 숭배를 허용했다가 네오 5세 때 다시 2차 숭배 금지를 해요. 그렇지만 나중에 성상 숭배 금지를 철회하죠. 9세기 중엽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성상 숭배 금지했다 해서 지금 그리스 종교가 성상 숭배 금지를 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리스 종교 지금 성상 숭배해요. 예. 다만 일시적으로 몇 세기 때, 이 9세기 때 잠깐 성상 숭배 금지를 했던 거야.
여기는. 그래서 우리가 도시가 할 때 그리스 정교 성상숭배 금지, 그 다음에 카톨릭 성상숭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예, 9세기 때만 잠깐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8세기에서 9세기네요. 예, 8세기 9세기 때. 예. 자, 그리고 결국에는 언제 멸망했냐? 1453년에 멸망을 했죠. 그래서 그 당시 누구한테 멸망했어요? 오스만 투르크. 그래서 메메드 2세, 무하메드 2세라고 부르는 그 사람에게 이제 멸망을 했죠. 예.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가 이제 그 콘스탄티노플 점령하는 내용도 상당히 복잡하고 전쟁사에서는 상당히 중요한데 요거까지는 안 나오니까 그냥 건너뛸게요. 예. 자, 그러면 그 관련된 이제 기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201페이지 펴볼까요? 201페이지. 자, 비잔틴 대국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이렇게 있는데, 자, 비잔틴 대국은 이제 아까 이제 그 특징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여기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이제 보면요. 자, 1번을 보면, 자, 유스티누스 법전이 1100년대 근대 민법에 기초가 됐다. 맞죠? 예, 민법대전이라고 할 만큼 근대 민법에 영향을 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플라톤 아카데미가 개설되어 그리스 철학이 더욱 심화됐다. 플라톤 아카데미는 언제 개설됐냐면 이거는 비잔틴 제국이 아니라 15세기 때 이탈리아 피난체에서 개설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 피난체 실권자였던 코시모 데 메디치라는 가 있는데 그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플라톤 철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콘스탄티노플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 그때 망명된 그 동로마 학자들을 대상으로 해갖고 참가시켜서 만드는데 요거 한번 외워둘 필요는 있어요. 왜냐면 교과서에 나와. 교과서에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니까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황제는 그리스 종교의 수장으로서 종교의 소지권을 가졌다. 종교의 수장권까지는 맞아요. 왜 틀렸죠? 그리스 종교의 수장은 아니에요. 그리스 수장은 누구죠? 콘스탄티노플 수자 대주교고 임명권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은 계속 그 교황 황제주의 그에 입각해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데 황제 교황주의 입각해서 근데 황제 교황주의는 최근에는 부정당했고 그 황제가 교황을 겸한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황제가 교황의 역할을 일부 대행한다. 아니면 교회가 세속권력 교회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예. 자, 그 다음에 경영호는 처음에는 그리스어를 사용했다. 나중에 라틴어를 사용했다. 아니죠? 처음에 라틴어를 사용했다가 나중에 그리스어로 바뀌어요. 왜 바뀔까요? 영토가 점점 축소돼서 그리스 반도 쪽으로 축소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제국의 구성원들이 뭘로 바뀐다? 그리스어로 바뀌고 그리고 심지어 황제조차 그리스계가 이제 주도하게 되죠. 자, 그 다음 2번을 볼게요. 보기에서 알 수 있는 문화적 영향을 가장 받은 민족은 자, 군강구 제시시 그리스 종교 교황 황제일치주의 성소피아 성당. 자, 이거는 동로마 제국이죠. 이 동로마 제국의 영향을 받은 것은 나중에 설명했죠. 슬라브족이에요. 슬라브족. 그래서 지금의 그리스 종교의 중심지는 어디예요? 모스크바죠. 모스크바. 동유럽의 슬라브족들이 큰 영향을 줬다. 자, 그 다음 3번을 보면 다음은 6세기 지중해 지역을 통일한 황제의 글이다. 자, 이 황제의 이름과 중요한 업적은 세 가지 쓰시오. 자, 이 법화기문이라는 건 뭐냐면 유스티누스 황제가 만든 그 당시 그 로마법 대전의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4개의 구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로마법 대전은 그 중에 하나가 법학인문, 법학제요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유스티누스 대제가 만든 그 법전, 로마법 대전 한 편으로 구성된 게 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아까 설명했지만 유스티누스 법령지, 그 다음에 학설신찬, 법학제요, 신법령지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법학제요는 일종의 법학인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예, 법학인문서, 그러니까 한국사통론이나 이거 비슷한 그런 것들을 보시면 돼요. 자, 이 황제의 업적은 유스티누스 황제. 너무 쉽죠? 근데 이때 문제가 07년 문제였는데 요걸 못 푸신 분들이 있더라고. 그 유스티누스 황제 이름을 생각이 안 나서. 근데 그분이 합격했어. 합격했는데 장애로 합격하신 분이에요. 예. 하여튼
이름 정도 정확히 기억을 해두시고, 업종은 뭐 농업법 대전 집대성, 그다음 성속비화 성당 중축, 활발 정복사업, 그래서 반달 왕국의 동부토 왕국을 멸망시켰고, 견직공업을 육성했고, 중앙집권 강화, 그 다음에 황제 교황주의를 지향하는 뭐 교회제도 개혁, 이런 것들 이제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 자, 4번 문제에 보면 다음은 체교사의 세계에서 수업장입니다. 가에 들어갈 나라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나제도의 명칭과 그 내용을 두 가지 쓰시오. 자, 체교사 보면 비잔틴 제국의 헤라클레스 황제 요삼업 이름 정도는 외워두실 필요가 있겠죠. 군강군제를 만든 사람. 자, 외세의 침략을 대응해서 군사행정 경제를 결부시킨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에 사료와 지도를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해 봅시다. 자, 헤라클레스 황제 때의 특징이 뭐냐면 헤라클레스 황제 초창기 때는 누가 있었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사산조 왕조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산조 왕조가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 나중에 설명하셨지만 이제 그 당시 그 비잔틴 제국은 뭘 내세웠냐면 그 당시 그리스 종교 사산조 페르시아는 그 당시 조아스를 내세웠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서로 간에 다툼이 많았고 그때 이제 헤라클레스 황제가 620년 부활절 때 일종의 성전을 내세워서 산사조 페르시아 원정을 나갔어요. 그래서 크게 승리해서 아르메니아를 거쳐서 그 당시 거쳐가지고 그 당시 그 호르스 2세의 군대를 가장크에서 격파를 하고요. 니네바까지 퇴각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초창기 때는 잘 나갔어. 근데 나중에 이제 이 헤라클레스 왕의 후반기 때 새로운 적이 등장했죠. 이게 뭐죠? 산산조 페르시아를 점령한 이슬람 세력이요. 그래서 이슬람 세력한테는 또 깨지게 돼요. 그래서 전반기 때는 주로 사산조 페르시아, 그 다음 후반기 때는 이슬람 세력인데 여기에서 나온 지문은 초반기 때니까 뭘 더가면 사산조 페르시아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그 황제 사친자였던 니케포루스가 나의 소속 토지대의 소유자들, 장교들,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일부 시민들을 탄압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 들어갈 니케포루스라는 사람이 뭐냐면 뭐 중요한 사람은 아닌데 이데네 여자에 뒤에서 잠시 비잔틴 황제가 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데네가 이제 예전에 말했던 그 성상 숭배 금지를 철회했죠. 수도원의 지지를 받아서.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집권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행포를 하게 돼요.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그 니케포루스는 이데네 세금 감면 정치를 취소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군강구제 아래 있었던 군간의 등정병들을 대폭적으로 정규군으로 징적하게 돼요. 그리고 수도원과 교회를 압박해서 국가 재정의 확충을 노력했다. 자, 이것은 이제 제국의 어떤 정책 재정을 강화시키려 했지만 동로마 교회 입장을 땐 이 사람은 뭐가 되는 거야? 폭군이 되고 정당성이 없는 거죠. 예전에 이데네 여자는 뭐냐면 그 성상숭배 금지령을 풀어주고 나름대로 세금도 감면해주고 자기한테 편의를 봐줬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갑자기 탄압을 했단 말이야. 세금도 막 때리고 그러다 보니까 불만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하여튼 거기 나소속의 토지는 뭐냐? 거기 이제 그 학습자로 이해해 보이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군강구제예요. 군강구제. 예. 그래서 군강구제. 그래서 테마제도라고 하죠. 군강구제라는 것은 그 비잔틴 중기 때 실시한 지방 군사 행정 조직인데 이때 테마라는 것은 지방 주둔 군단을 중심한 그 행정 군사 제도죠. 군사장관이었던 스트라테고스라는 사람이 민정도 가난했다. 그러니까 종전에 뭐냐면 민정하고 군정을 분리시켰는데 이걸 일치시켰다. 그것은 이제 그때 유스타스 황제 이후에 주변에 여러 이민족으로 공격받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한 거죠. 처음에는 이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5개의 강구로 이렇게 나눴다가 이게 있다가 나중에 콘스탄스 22세 때 31개 군강구를 이제 확립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나아의 지도는 군강구제의 학산 과정을 연결한 지도고요. 그다음 군강구제는 병농일치 누구하고 둔정병제와 연결됐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써갈 때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군강구제만 쓸 것인가, 그 다음에 둔정병제와 연계시켜가고 서계 입장에서 쓸 것인가, 이게 문제가 있는데 교수들이 서계 들고 냈다고 해요. 그래서 서계 답을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거기 또 앞에 또 보시면 알겠지만 군사행정과 경제를 결부시켰다는 단서가 있죠. 그래서 이제 답은 군강구제와 둥정변을 같이 연계시켜서 이제 답을 달아놨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좀 다른 제도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내용을 보면 제국을 수십 개로 나누고 사형간을 파괴하는 행정, 군사, 사법권을 부여하고요. 그래서 농민에게 군역을 종사하는 대가 토지를 주고 이들이 계속 군역을 종사하는 조건에서 토지를 상속할 수 있다. 그렇지만 둥정변제는 아까 전에 9세기 때 대농장이 확대되면서 붕괴되죠. 그래서 뭘로 대체한다? 용병으로 대체한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군강구제와 둥정변제 관련된 문제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볼게요. 5번 문제. 자, 5번 문제는 뭐와 관련되는 거냐면 아까 얘기하죠. 뭐 관련된 거였죠? 상상숭배 금지요. 자, 여기에 보면 있는데 요 예문 자체도 좀 외워두실 필요 있어요. 예, 상상숭배 금지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아유, 제가 좀 실격. 예문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요? 예. 726년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레오 3세는 그의 관리들로 하여금 콘스탄티노플 항공의 입구에 있는 성상을 파괴하고 그것을 십자가로 대체하게 했다. 성상 옹호론자들은 분노하며 이에 격렬하게 반대했다. 이에 굴하지 않고 730년 레오 3세는 성상 파괴를 명하는 칙령을 발표했다. 이로써 성상 파괴 운동이 시작되었다. 성상 파괴 운동은 국내외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 비잔티움 제국은 성상 파괴론자와 성상 옹호론자 사이의 논쟁으로 심각하게 분열된 채 이민족의 침입에 대처해야 했다. 또한 성상 파괴를 주장하는 황제와 이에 반대하는 교황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자, 그 내용을 보면요. 레오 3세가 이제 최초 선상숭배 금지령을 내렸죠. 요때 이제 선상이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 당시 이제 그리스의 초상이나 조각상이 포함되지 않는 게 아니라 포함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 조각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리스 조각 예수상, 마리아상, 성인상.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동방종교의 원시 기독교에서 신의 모습을 인간의 상상을 통해 형상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바뀌어서 그 신의 형상을 만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뭐냐면 어떤 요소가 있냐면 우상숭배적 요소가 있죠. 그래서 누구부터 비난을 받아요? 이슬람세부터 비난을 받죠. 이슬람은 철저하게 우상숭배를 금지했기 때문에 조각상 자체도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등장한 게 뭐라고 했죠? 아라베스크죠. 그래서 성상은 그 당시 그리스 조상이나 조각상도 포함된다.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에 들어가면 성상 파괴 운동인데 니은을 지지하는 대표 기관은 수동이었다. 아니죠. 반대했죠. 예, 반대했고. 그 다음에 3번은 자, 디귿. 자, 비잔티움 제국의 멸망까지 지속됐다. 자, 선상 파괴 논자, 선상 옹호자 사이의 논쟁인데 이게 아니에요. 잠깐 7세기에서 8세기 때 있었어. 그래서 선상 숭배도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던 게 아니라 2번 있었다고 했죠? 네, 2번. 그래서 레오 3세 때, 레오 5세 때, 그 중간에 이레네 때는 잠깐 선상 숭배가 이제 풀어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에 보면, 자, 여기 있고, 니은을 보면 이민족의 침입을 받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민족의 침입은 언제 때냐? 자, 산산조 페르시아가 아니라 사산조 페르시아가 아니라 뭐다? 이슬람 세계야. 이슬람의 공격에 염두에 두고 비난을 염두에 두고 이 선상 숭배 금지를 내렸죠. 근데 이게 갈등이 원래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디에 튀었어요? 카톨릭에 튀었죠. 그래서 카톨릭에서 반대를 하죠. 왜냐하면 게르만족들을 포기하기 위해서 선상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그 미연에 보면 성상 파괴를 주장한 황제와 이에 반대하는 교황 사이의 갈등이 심화됐다. 그래서 교황이 더 이상 동로마 제국부터 보호를 못 받으니까 프랑코 왕국과 제후를 맡게 된 거죠. 예. 그리고 결국에는 11세기 때, 그 당시 그 카톨릭의 교황과,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대주교가 서로 파문에 취하면서 11세기 이후부터 어떻게 돼요? 완전하게 이제 동로마 교회하고 서로마 교회가 갈려져 나갔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직 541페이지에 거기 로마 카톨릭과 그리스 종교 비교표가 있거든요. 잠깐 541페이지 볼게요. 기출문제 분석표에.
그리고 잠깐만 여기 내가 실어놨나? 저 533페이지에 그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 없는 분들은 그 기본 교재 533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보고 넘어갈게요. 자, 로마 카톨릭 그리스 정교회 이제 보면 로마 카톨릭 종주권은 누가 갖고 있죠? 로마 교황. 그래갖고 이제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분리된 반면에 그 당시 그리스도교 황제 교황주의라는 말이 있듯이 황제가 정치 종교권을 장악했다. 긴밀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있다. 자, 근데 이게 주의할 것은 황제가 교황 역할까지 한 건 아니에요. 예, 교황의 어떤 직까지는 수장직까지는 같이 겸한 건 아니었다. 자, 중심지는 로마 카톨릭 로마. 그러나 그리스 정교는 콘스탄티노플이었는데 콘스탄티노플이 2, 3세기에 점령당했죠. 그래서 그 중심지가 어디로 옮겨요? 모스크바라. 그래서 모스크바를 제3의 로마라고 해요. 제3의 로마. 왜 제3의 로마일까요? 제1의 로마는 로마가 있고 제2의 로마는 콘스탄티노플. 그 다음에 제3의 로마는 모스크바. 그리고 로마노프 왕조의 그 뭐냐면 왕조 깃발의 상징이 뭐냐면 독수리야. 독수리는 뭘 상징하냐면 로마를 상징해. 그래서 자신을 로마의 황제라는 이름으로 뭐라고 부르는 거야? 짜르라고 부르잖아. 그러니까 자기를 로마의 계승자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성상숭배 로마 카톨릭은 성상숭배론이죠. 포교에 이용해서. 근데 그리스 정교는 성상숭배 금지정이지만 요거도 그 전반적인 게 아니라 주로 몇 세기 때 7세기에서 8세기 때 일시적인 거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로마 카톨릭은 체계적인 신앙이 발달해서 신앙과 이성을 독려했고, 그리스도는 원시 기독교 형식을 계승해서 신앙 체험이나 부활절 뭐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 종교 같은 경우는 로마 카톨릭과 달리 어느 세력이 크다고 했죠? 교회 세력이 큰 게 아니라 수도원 세력들이 커요. 이게 좀 특징이야. 상대적으로 수도원 세력들이 강성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넘어가서 그 비잔틴 지역의 문화를 이제 볼게요. 자, 비잔틴 문화는 이제 특색이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를 계승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현세적 아름다움을 추구했다. 그리스 종교와 결합이 됐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로마 카톨릭과 그리스 종교 비교를 표 만들었죠. 참조를 해주시고, 자, 예술을 보면 건축과 미술에서 보면 그 당시 이제 건축 양식은 비잔틴 양식이라서 독특한 건축 양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성당이 송소피아 성당이죠. 그래서 이 비잔틴 양식의 특징은 이제 보면요. 그 당시 이제 그 비잔틴 양식의 특징은 그 웅장한 돔 양식. 돔이 뭐야? 지붕이 둥근 양식이죠. 돔 양식과 하얀 모자이크 양식이 특징이에요. 예. 그래서 웅장한 돔과 하얀 모자이크 양식이 비잔틴 양식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런 양식들은 베네치아, 모스크바 성당에 나타나고, 특히 이제 비잔틴 양식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이 러시아나 동유럽에 많이 나타. 왜 러시아와 동유럽 지역에 비잔틴 양식이 많이 나타나냐면 그 당시 동유럽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러시아의 모스크바에 있는 크레므린 궁정 있죠. 크레므린 궁정도 그 뭐냐면 어디를 본다냐면 비잔틴 양식을 본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후에 또 이슬람 양식에 또 영향을 주죠. 이게 이슬람의 그 대표적인 양식이 뭐냐면 사원 양식인데, 그 모스크죠, 모스크. 예, 모스크 양식인데, 이 모스크 양식은 그 뒤에 동로마 제국부터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예. 자, 그 다음 미술 세미나. 그래갖고 세미나가 발달됐고, 그 다음 세미나는 아주 자세하게 이제 그린 아주 초정밀 양식이죠.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 세미나에 잠시 톤이 잘못된 게 뭐냐면 필사본. 거기 이게 세미나가 아니에요. 이렇게 다시 치고 필사본의 첫머리를 글자를 도형이나 문양으로 장식하는데 이건 지우세요. 세미나 있고 필사본의 첫머리를 글자 도형이나 문양으로 장식했다. 이거는 가끔씩 영화에 나오는데 예전에 중세시대 때 영화 나오면 거기 보면 앞부분에 이제 그 화면이 나오는데 책이 나오죠. 중세시대 때 양피조 그려진 책이 나오면 되게 이렇게 뭐 I자를 막 이렇게 크게 그려놓고 나머지는 자그마하게 이렇게 그려놓는 뭐 R자가 있거나 아니면 그 앞에 그림 앞에 그려놓고 여기 옆에 책 있는 그런 것들 이제 얘기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거 따로 이제 빼내서 이제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콤이 있어요. 이콤은 성화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때문에 일어났냐면 이거 뭐 때문에 만들어졌냐면
성상숭배 금지령의 영향 때문에 만들어진 거야. 이 콩은 성상숭배는 성상에서 조각품을 금지시킨 거죠. 그래서 이걸 성상을 못 만지니까 잠시 성화로 대체했어. 성화. 성화는 뭐야? 성인들의 어떤 가르침이라든지 행동이나 이런 것들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죠. 근데 이 그림을 뭐냐면 자세히 그리지 않고 뭐냐면 상징화 시켰어요. 그래갖고 성상숭배 금지였대 성상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성화라는 것들이 나타났는데 이 성화는 상징화시켜서 표현한 것이 이콤이다. 네. 그래서 이콤은 동로마 교회의 대표적인 표현 양식 중에 하나야. 선호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자, 그 다음에 경제 부분 보면 노마 말기의 통제 경제를 계승해서 식량과 군대 유지를 위해서 농업을 중시했고요. 그래서 대토지 소유와 자유로운 소토지 소유 농민들이 공존했지만 9세기 이후부터는 대토지 소유가 확산되면서 이 소토지 소유 농민들이 점점 없어지게 되고 둥정전제가 뭐냐면 없어지는 그런 이제 배경이 되죠. 그 다음에 경제 중에 농업도 중요시하는 상공업이 더 발달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 콘스탄티노플은 어마어마한 도시였죠. 인구가 거의 50만이 넘었어. 참고로 프랑스의 파리나 영국의 런던은 그 당시 인구가 5만도 안 됐어요. 예. 그래서 대단한 큰 도시였고 보통 세계 3대 도시, 8세기 때 세계 3대 도시는 그 어디예요? 당나라의 장안, 그 다음에 이라크의 바그다드, 그 다음에 저기 비잔티움의 콘스탄티노플이죠. 그래서 당나라의 장안은 유교 문화권을 상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의 문화권은 바그다드, 그 다음 기독교 문화는 콘스탄티노플이야. 그래서 이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해갖고 동서 중개 무역을 했고 그 당시 동서교토 요충지로서 세계 상업의 중심지 번영이었고 상공을 장려했고 많은 돈을 벌었다. 지중해 무역을 통해서. 그러니까 돈이 많다 보니까 주변에 또 이민적으로 또 침을 많이 받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해도 계속 받음에도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게 뭐냐? 콘스탄티노플이 천혜의 요새지죠. 그래서 앞에는 뭐가 있었다? 바다가 있어. 그리고 골드만이라 해가지고 콘스탄티노플하고 그 페라지구를 연결시킬 수 있는 그 곳에 그 골드만이 있어갖고 거기에 쇠사슬 연결해갖고 배를 통제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뭐가 있었냐면 테오도시우스 성벽이 있었죠. 거기에서 그 회장을 파놓고 높은 성벽을 이중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 벽을 뚫을 수 없는 거야. 그 벽을 뚫었던 사람이 유일하게 뭐예요? 오스만 트루프예요. 그것도 우연하게 아주 예. 그리고 이제 있는데 콘스탄티노플의 역사를 보면 참 재밌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요걸 제가 이제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설명했지만 토쿠메타의 전쟁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토쿠메타 전쟁사의 콘스탄티노플 역사를 설명한 게 있다. 동영상이. 그래서 십자군 전쟁도 있고 그래갖고 제가 그 설명하는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거기에다가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그거 딱 보고 동로마 역사나 십자군 전쟁을 보면 금방 이해가 돼. 그래서 동로마 제국하고 요번에 이제 십자군 전쟁 하죠? 예, 십자군 전쟁 관련된 토쿠메타의 전쟁사 관련된 내용을 다뤄드리니까 보시고 제 4차 십자군 전쟁 과정도 되게 재밌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비잔틴 문화 영향. 이것도 별표 쳐놓으셔야겠죠.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거니까. 자, 비잔틴 문화의 영향을 보면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서유럽세계 방파제 구실을 했다. 누구부터? 이슬람 침입을 막아줌으로써 서유럽의 어떤 방파제 구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서유럽에 영향을 줬죠. 그래서 이제 비잔틴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 그때 이제 많은 비잔틴 학자들이 어디 갔어요? 이탈리아 갔죠. 그래서 플라톤 전환이나 여러 가지 철학도 알려주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 고전 연구하고 비잔틴 제국 멸망 후에 많은 고전학자들이 이탈리아 이주했다는 거. 그 다음 어디에 또 영향을 줬다? 동유럽에 또 영향을 주죠. 그래서 동유럽, 슬라브에 영향을 주죠.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동유럽 슬라브 문화권 형성에 기여를 하고, 여기에도 좀 눈여겨볼 키렙 문자를 만들었다. 이 키렙 문자는 뭐냐면, 원래는 이제 비잔티움 제국이 러시아의 키예프 공부하고 대립관계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당시에
그 키예프 공국을 호실르고 그다음에 블라디미르 키예프 공국을 이제 호실르고 어떻게 하냐면 그 황제에게 우리 공주 내 여동생을 줄 테니까 그 당시 기독교를 믿어라 이렇게 이제 협상을 했어. 그래서 그 당시 키예프 공국이었던 황제는 좋다. 그래서 그 당시 비잔틴 제국의 여동생과 결혼한 gon 대신에 뭘 받아들이냐? 그리스 종교를 받아들이게 돼요. 예. 그러면서 이제 슬라브 지역, 특히 러시아 지역에 그 널리 이제 그 그리스 종교가 확산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동유럽의 선교사들이 그 동유럽 지역을 많이 건너갔어요. 근데 문제는 이 슬라브족들이 너무 무식해서 글자가 없는 거야. 글자가 있어야지 뭐 성경책도 읽을 수 있고 전도도 될 거 아니에요? 선도도 종교 그래서 기독교 전파도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만든 문제가 그리스 알파벳을 슬라브 형식으로 변형해서 만든 키립 문자예요. 이 키립 문자라는 명칭을 왜 붙였냐면 키립 형제가 만들었다 해서 키립 문자가 붙인 거예요. 예, 그래서 키립 문자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스 알파벳을 슬라브 발음을 따서 만든 슬라브 알파벳으로 후대에 큰 영향을 줬다. 그래서 이 키립 문자로 해서 성서를 비롯한 많은 기독교 서적들이 번역이 됐고요. 이 키립 문자는 후대 세르비아, 불가리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등의 슬라브 민족의 그 쓰는 문자의 원형이 되었다는 거, 이걸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이거와 좀 비슷한 사례가 또 뭘 볼 수 있냐면, 지금 베트남 있죠? 베트남은 지금 영어 알파벳을 따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래갖고 쓰잖아요, 지금. 그게 어디에서 나왔죠? 프랑스 선교사들이 천주교를 널리 확산시키는 목적에서 만든 글자죠.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예전에 그와 관련돼서 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예. 거기에다가 약간 이제 더 플러스 시키냐면 이슬람 문화에도 영향을 줬다. 예. 4번 쳐놓고 이슬람 문화에도 영향을 줬다. 그래서 특히 이제 건축 양식 같은 거 있죠. 돔 양식 같은 원주, 아치, 모자이크 양식 같은 거는 후에 이제 뭐냐면 그 이슬람 사원에도 봐. 그래서 마호메드 대사원 같은 것도 이제 그런 영향을 받고 이런 것도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슬라브 사회를 보죠. 자, 이 슬라브족들은 크게 세 개의 족속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 슬라브족도 인도 유럽어족의 한파예요. 그래서 크게 이제 동슬라브 계통, 이 동슬라브 계통은 러시아 계통이죠. 그래서 그 러시아 계통이 이제 세웠던 그 얘네들이 그 노보로드 공국과 키예프 공국 등등이 있었고, 그리고 키예프 공국 당시에 이제 그리스 정교를 받아들였다고 했죠. 한동안 또 몽고의 지배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서슬라브족인데 서슬라브족은 폴란드 같은 나라, 폴란드, 체코 이런. 근데 이 서슬라브족들은 특징이 뭐냐면 카톨릭을 수용했어요. 예, 그래서 동슬라브족들은 그리스 정교인데 반해서 이들은 카톨릭을 수용했다. 그래서 지금 폴란드는 카톨릭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계통이 남슬라브족 계통인데 이 계통은 이제 오늘날 유고슬라비아 계통이죠.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등등등 이렇게 있는데 이들은 오스만 제국의 통치를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남슬라브 같은 경우는 좀 종교에 따라 좀 민족이 달라져요. 그리스 정교를 수용하는 사람들은 어떨까? 세르비아 계통이고 세르비아 민족이고 그 카톨릭을 수용했던 민족은 뭐죠? 크로아티아. 그 다음에 이슬람을 그 종족, 이슬람을 받아들인 계통 이렇게 세 개 계통으로 나눠졌다. 그래서 오늘날 지역 분쟁, 종교 분쟁의 원인이 됐던 지역이 이 남슬라브족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보면요. 자, 기독교의 전파를 보면 그 당시 비잔틴 황제가 슬라브족들을 전도한 목적으로 키릭과 메디우스 황제를 파견했고요. 그 아까 키립 문자가 발견됐고 슬라브로 복음서를 번역했죠. 그래서 기독교화 시키죠. 그래서 전파 지역 보면 대개 보면 이제 두 계통으로 나눠줄 수 있는데 카톨릭 계통과 그리스 정교 계통이 나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서슬라브 계통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 보헤미아, 헝가리, 크로아티아 같은 건 저 카톨릭. 그 다음에 저쪽 그 동슬라브 계통은 러시아나 이런 데서는 주로 그 그리스 정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죠. 자, 러시아의 발전 보면 기록상에 보면 러시아의 최초의 그 왕국은 키예프 공국이 됐어요. 그래서 9세기 그 노르만족들이 노보그로드 왕국을 확장해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러시아 사람이 쓴 그 러시아사를 봤거든요. 근데 이 키예프 공국은 그 노르만족들이 만든 걸 부정하더라고. 그래서 노보그로드 공국이나 키예프 공국은 자기 슬라브족들이 만들었대.
하여튼 뭐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 통선에서는 키예프 공국이나 그 전에 노브고로드 공국이나 다 그 누가 만들었어? 노르만족들이 만들었고, 물론 그 밑에 주민들은 이제 거의 대부분 슬라브족들이죠. 그래서 블라디미르 1세 때 제일 전성기고, 아까 얘기했죠. 비잔틴 공주와 결혼했죠. 그 대신에 그리스 종교로 개종하게 되고, 비잔틴식의 전제 정치를 실시했다. 그래서 비잔틴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그럼 요때 블라디미르 1세가 왜 그 비잔틴 공주와 결혼해서 그리스 종교로 개종일까요? 그 이유가 있겠죠. 일단 그 비잔틴 공주와 결혼함으로써 동로마와 조류를 할 수 있고 경제적 조류를 할 수 있고 자기 권위도 올라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비잔틴 제국 입장이었던 비잔틴 공주와 결혼시킴으로써 종교를 통해서 뭐죠? 평안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슬라브족들의 공격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양자의 이해가 맞춰서 이런 협상들이 일어나서 결국 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뭐냐면 적극적으로 이제 러시아 지역에 그리스 종교가 확대됐고요. 그 잠시 키차코 왕국이 지배를 받았죠. 그러다가 독립해서 모스크바 대공국이 형성되고요. 15세기부터 이제 모스크바가 교육의 중심지로 발달됐고, 이 모스크바 대공국 때 이제 유명한 왕은 이반 3세하고 이반 4세예요. 그래서 이반 3세 때는 몽골족들을 축출하고요. 동부러시아 지역에 통일하고, 그리고 자신의 비잔틴 황제 계승자로 자처하면서 짜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농노제를 강화하고, 이때부터는 서유럽의 봉건 제도는 붕괴식이 됐는데, 오히려 러시아는 더 강화돼. 이때는. 그 다음에 대규모 이제 전제 군주제를 확립했다. 그리고 오늘날 러시아의 상징이었던 뭐냐면, 크렘린 궁전을 건축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 이반 4세는 이반 내제라고 하죠. 대규모 귀족들을 수청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 전제 정치 기틀을 마련하고요. 성 바실리 성당을 건설했다. 이 성 바실리 성당은 이반 4세가 만든 것들인데 되게 양식이 어디에 영향을 받았냐면 비잔틴 양식이 그대로 맞았어요. 영향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있었다. 근데 이 모스크바 대공국은 나중에 폴란드 공격을 받고 멸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잠깐 혼란기에 수습된 다음에 등장했던 왕조가 뭐냐면 노마노프 왕조죠. 그러니까 모스크바 대공국이 노마노프 왕조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폴란드 왕국은 지금 폴란드는 약소국이지만 14세기 때는 되게 강대국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쪽 러시아의 리투아니아 대공국과 합치고 폴란드 왕국을 형성하고 15, 16세기 때 정성기를 누렸고 아까 얘기했던 러시아까지 공격을 시켰죠. 그래서 러시아를 공격해갖고 모스크바 대공국에 큰 타격을 입혀서 멸망을 시켜. 그래서 나타난 왕조가 뭐라고 했죠? 노마노프 왕조라고 했죠. 그렇지만 나중에 16세기 넘어가서 17, 18세기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쇠퇴하게 돼요. 이 폴란드 왕국이.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그 총괄평가 문제를 잠깐 풀어볼게요. 총괄평가. 동로마 제국과 관련된. 자, 197페이지 펴보세요. 잠깐만요. 어, 197페이지가 아니라 잠깐만요. 이게 199페이지네. 잘못 말하면. 예. 199페이지 23번. 자, 다음 법전은 집대성한 황제 대원전과 종교정책의 내용을 각각 서술해 보시오. 요거는 제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기출 예문에 땄고, 요거는 뭐와 관련된 거죠? 유스티누스 황제죠? 예. 그 대원정은, 장군이 바디사리스와 나르센스를 시켜갖고, 북아프리카 반다왕국을 공략을 했고요. 실체를 거쳐서 이탈리아 동고트족을 굴복시켜서 과거 지중해 연안의 로마 영토를 회복했다. 그 다음에 종교정책은 이제 황제 교황주의를 지향해서 콘스탄티노플 수자대주를 임명했고, 그 다음에 종교의 소지권, 내용, 조리결정권을 황제가 갖도록 했다. 이 세 가지 외워두세요. 예. 자, 그 다음에 209페이지 펴보세요. 자,
209페이지는 34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어떤 항제와 관련된 자료다. 니은이 누구인지 말해보고 이 항제가 교회를 자각한 방법을 세 가지 서술해 보시오. 이거 기획과 관련된 관련 명칭을 써보고 디귿의 편찬 배경의 사용 내용을 참조해서 그 두 줄을 기술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자료 A는 테오도의 설득인데 이게 뭐냐면 그 당시 니케의 민중반란이 일어났다고 했죠. 그래서 도망가고 자살을 하고 있어. 그래서 말린 거야, 테오도가. 지금 자살할 때가 아니고 도망갈 때가 아니다. 항제의 위험을 보여라. 그래갖고 간신히 뜯어 말려서 간신히 진압을 해버린 거야. 예. 그러면 여기에서 니은의 폐하는 누굴까요? 폐하는 요 당시 유스테너스 황제죠? 예. 그래서 유스테너스 황제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유스테너스 황제가 교회를 장악한 교제의 사제 임명권이나 교제를 규정하거나 신학적 논제 해결, 사제 신도에 대한 규칙을 결정 등등등 이런 것들을 쓰시면 돼요. 요건 제가 서총에 또 썼어요. 그 뒤에 서기에 있는 내용이고. 자, 기획과 관련된 민중반란 뭐죠? 니케의 반란. 이렇게 니케의 민중반란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디귿의 편찬 배경을 사용 내용에 참조해서 두 줄이에 쓰시오. 자, 하나의 법정. 하나의 법정이 뭘까요? 유스테너스 법정이죠. 그래서 예전에 노마 시대부터 내려왔던 여러 법령들이 방대하거든요. 그리고 이것들이 서로 모순적이고 하니까 정리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새로운 법을 만든 게 아니라 기존의 법을 새롭게 정리해갖고 편찬한 법이 노마법 대전이다. 그래서 요 내용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마 공화정 이래 칙령이나 법령 등 같은 방대한 양의 법원이 축적되어 왔으므로 정리해서 체계의 필요성을 등장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 따지자면 뭐하고 비슷하냐면 건국대전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건국대전하고. 자, 그 다음에 또 한 문제가 있는데, 190페이지 10번 문제 볼까요? 자, 다음은 박교사의 수업 내용이다.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을 쓰고 나제도의 그 시시한 배경을 말해보시오. 그리고 학습사 2처럼 나제도의 교육이 세분화된 이유를 서술해보시오. 이건 제가 이제 16년 기출문제를 좀 약간 응용해갖고 만들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 보면요. 자, 여기 보면 그 박교사 내용을 보면, 자, 비잔틴 제국의 헤라클리스 황제는 이민족의 침입을 걱정하고 영토를 확장하는 등 체제를 정비했습니다. 교과서 내용과 역사지를 보고 그 황제의 업적을 살펴보기도 하죠. 자, 교과서 내용 보면 유스티누스 황제가 죽은 후에 비잔티움은 북은 아바르족과 슬라브족들의 침입을 받고 동쪽은 누구부터 공격을 받았냐면 이집트 상실과 관련됐으니까 사산족 페르시아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당시 헤라클리우스제는 유능한 가능성 있는 황제로서 뭐의 반기월도에 시와 이집트를 다시 회복했냐면 이 사산족 페르시아. 그리고 이때 지방 통치제로서 실시된 것이 군강구제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군강의 실시 배경은 뭘 쓰셔야 되겠어요? 군강구제 실시 배경은 거듭된 외부의 침입을 좀 다양하게 해서 있고, 이렇게 이제 5대 군관 내에서 31개로 나눈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그 군강구 사령관, 군강구의 사령관이 권한이 강하기 때문에 그들의 반란을 빈번하기 때문에 그 빈번할 경우에는 제 위협을 주기 위해서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31개로 나눴지만 실제로 부에도 반란이 많았고 지방 통치가 그것 때문에 약화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동로마 제국에 대해서 한번 풀어봤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십자군 전쟁을 볼게요. 십자군 전쟁. 자, 십자군 전쟁이 11세기 때 있었죠? 그 11세기 있을 때 같이 있었던 게 뭐냐면 재정복 운동이에요. 예, 이 재정복 운동은 뭐냐면 그 당시 에스파냐, 포르투갈, 그러니까 이베리아 반도 지역은 오랫동안 누구의 지배가 있었냐면 그 당시 이슬람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슬람이 지배를 받게 되는데 이 11세기 때 그
피레산맥 북쪽에 있었던 조그만 기독교 왕국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그 이슬람 세력들을 축출하는 운동을 펼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재정복 운동이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그 이슬람 세력이 장악했던 영토를 기독교 세력들이 점점 확대되면서 장악해 들어가죠.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15세기 때 그 마지막 남아있었던 이슬람 세력의 마지막 나라들 그레나다를 이제 점령함으로써 재정복 운동이 끝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이해 집단을 통해서 아라곤 왕국하고 카스텔 왕국이 결합해서 오늘날 스페인 제국이 되고 그 다음에 포르투갈 왕국 이렇게 두 개의 왕국이 분열되죠. 자, 그럼 내용을 보면요. 이슬람의 침입을 쫓긴 서고트족의 일부가 반대 북서부 지역에 국가를 건설하죠. 그래서 그때 또 사르만 에스파니아 병경령을 또 설치하고요. 왕충지대도. 그래서 이제 그때 피레산맥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그마한 세력들이 이제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레온이나 카스티아, 서고트 세력들이 만든 지역과 그다음 라바누는 나중에 에스파니아 병경령이 독립국가가 돼갖고 만든 거고 아라고는 이제 그 바스크 출신이 만든 거고 바르셀로나 이런 국가들이 존재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재정복 운동 과정에서 이제 그 유럽의 팽창 기후가 그리고 이슬람 내역에서 이슬람 세력의 코르도바 교주국이 내란 등등 해가지고 그래서 재정복 운동을 펼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포르투갈 왕국이나 스페인 왕국이 탄생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그레나다 왕국이 점령됨으로써 이제 뭐냐면 이슬람이 완전 이베리아 반도에서 축출됐다. 이걸 재정복 운동이라고 하죠. 자, 이 재정복 운동 통한 과정에서 스페인과 포르투갈 왕국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아라곤의 페르디난드와 카스티아 이사발 여왕이 결혼해갖고 오늘날 뭐가 되는 거예요? 에스파냐 통합왕국이 결성이 되죠. 그리고 또 포르투갈이라는 왕국이 결성이 되고요. 물론 포르투갈 나중에 또 필리핀 2세 때 잠깐 통합됐다가 또 분리되고. 그러면 이런 통합하는 과정, 이슬람 세력들 물리치는 과정에서 왕권이 약하겠어, 강하겠어요? 상대적으로. 당연히 왕권이 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카톨릭 세력들이 강했어요, 약했어요? 당연히 강하죠. 그래서 스페인은 왕권이 강하기 때문에 나중에 16세기 때 뭐도 가능했다? 지리상의 발견도 가능했던 거고 그 다음에 카톨릭 세력이 너무 강해. 왜냐하면 이단에 대해서 상당히 학을 띄어. 그러니까 유태인 박해도 심하고 그 다음에 또 이슬람에 대해 투쟁도 되게 심하고 이단도 되게 엄격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 신교들이 거기에 스페인은 못 들어가. 스페인은. 오히려 이 스페인 지역은 끝까지 누구의 친위세로 남았어요. 카톨릭 세력의 친위세로 남았죠. 교황이. 그래서 이단 재판소라든지 이런 것들 제일 심했던 곳이 어디냐면 그 스페인과 포르투갈 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것까지 역사적 배경을 좀 같이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예. 자, 십자군 전쟁의 배경을 이제 보면요. 자, 대내적으로 유럽사회 팽창력. 그래서 11세기 때 유럽 사회가 안정화되면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인구도 증가되고 생산량도 향상되고 그래서 외부의 팽창 시도가 있었고 대의적으로 이제 독일 기사단이 엘베강 동쪽 지역을 개척하게 돼요. 그때 이제 이 엘베강 동쪽 지역이 개척되면서 나중에 뭐의 탄생이 되냐 프로이센 기원이 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베리아 반도에서 기독교 세력들이 재정복 운동을 펼쳤고 자, 그래서 이게 안 밖으로 뭐냐면 대의적 팽창을 하고 있을 때 뭔가 계기가 터진 사건이 이제 터져나가죠. 그 다음에 셀주크 투르크가 있었는데 셀주크 투르크가 성지 순례를 방해하는 거야. 이때 성지는 어딜까요? 기독교 성지인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 뭐 성지 순례하면 방해는 안 했거든. 이스라엘 세력들이. 근데 셀주크 투르크 방해를 해. 거기다가 콘스탄티노플 공격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동로마 제국이 황제가 더 이상 막아내기 없으니까 교황이 SOS를 친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동로마 제국은 상당히 복잡했어요. 왜 상당히 복잡했냐면 그 동로마 제국의 경제적 중심지가 어디냐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그 소아시아 반도 있죠? 터키에. 근데 그 지역을 뭐냐면 셀주크 투르크가 완전히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룸셀주크 투르크라는 제후국들이 만들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 타격이 크겠죠. 그래서 이제 이 동로마 황제 구원 요청에 교황 오르반 2세가 이제 성지 회복을 호소하면서 클레논 공예를 소집하죠.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클레논 공예 때 누가 소집했다? 오르반 2세가 소집했다.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 뒤에 넘어가서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그 십자군 제안을 한 교황 연설의 일부가 있어요.
그래서 그대들은 동방에 거주하고 있던 그대의 동포들 돕기 위해서 서둘러야 된다. 이때 동포는 동방교회죠. 그들은 그대들의 도움을 필요하며 또 자주 도움을 청해왔습니다. 자, 트로크족과 페르시아인들은 그들을 공격했으며 노마 영내까지 징계를 올 것이다. 권지하나 그러므로 나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권고하는데 그리스도의 사제로서 그대들의 형제의 땅으로서 이런 사악한 인종을 서로 근절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교의 교인들에 돕기 위해서 자주 견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십자군을 제한 교황 오도만 2세 연설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러면 그때 십자군 전쟁을 제창했을 때 왜 많은 계층들이 호응했냐? 그거는 이제 표면적으로 종교적 목적이지만 겉으로는 실제로 현실적 목적이 되게 강해요. 이것이 십자군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게 점점 현실적 목적이 녹아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1차서까지는 1차, 2차, 3차는 좀 현실적 목적보다는 종교적 목적이 강했는데 이게 현실적 목적으로 강하게 되게 된 것이 몇 차 십자군 운동이냐면 4차 십자군 운동이었죠. 그러면 각 계층의 이제 고려한 내용들 보면 실제 내용은 교황은 분열된 동서교회를 통합해서 교황권의 신장의 기회를 삼자. 요번에 그래서 있고 두 번째 국왕은 영토 확장을 통해 국왕권 강화. 그러니까 제후기사들은 봉건사에 대한 대외 발전, 시구, 영지 확보. 이 당시에 영지가 더 이상 확보할 데가 없었죠.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야지만 영지가 확보하고 할 수 있지. 유럽 내의 영지 확보는 좀 힘들었어. 자, 그리고 물적 자원 확보 이런 것도 있고. 자, 특히 상인들, 요게 상인들 이탈리아 상인들이죠. 그러니까 동방무역을 통해 경제의 이익 확대 이런 것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의 그 당시 상업화가 되는데 그 당시 동방무역을 통해서 경제의 이익을 획득해 됐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을 그 당시 한번 털어가지고 자기가 한번 먹겠다. 그런 것들이 있었죠. 자, 그 농노는 신분상의 자유획득 및 부채 말소, 새로운 일자리 확보와 각종 부역에 벗어날 수 있는 기회 등등 각계각층의 욕구에 따라서 이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게 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은 칠해 원정이 대표적인 견해예요. 예, 8해설도 있고 9해설도 있는데 통선에는 7차 원정이 있었고 그 전에 이제 민중 십자군이니 소년 십자군이니 이런 것들이 있긴 있었거든요. 그냥 이거 취급도 안 해. 예. 그래서 7차례 있었고 7차례 원정 중에 그래도 원래 목적 성지탄을 성공했던 게 뭐냐면 1차밖에 없었죠. 예루살렘 왕국 다 건설하고 나서 그거 외에는 다 실패했어요. 거기에 이제 4차 십자군 전쟁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오는데 콘스탄티노플 점령이요. 오히려 이슬람 치러 갔다가 어디 친 거야? 나틴제 콘스탄티노플 쳐가지고 나틴제국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종교 열정에서 세속적 목적 전환하는 계기가 됐죠. 자, 그러면 구체적 내용을 보면요. 자, 1차는 나는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셀주크 투르크의 성지 점령, 그래가지고 그때 성지 회복, 예루살렘 왕국 건설, 등등 해갖고 여러 십자군들이 국가가 건설했고요. 거기에 유명하게 예루살렘 왕국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예전에 한번 기출 예문에 나왔거든요. 기출에. 그래서 예루살렘 왕국을 따로 떼서 제가 그 옆에 정리해놨어요. 이거 이때 살펴보기도 하고요. 자, 제2차 셀주크 투르크들 공격에서 에데사를 점령했어요. 그래갖고 이때 이제 에데사 점령하니까 도밀란제 콜란드 3세 누이치스가 참가했죠. 내부 대립 때문에 실패했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의 살라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쿠르드 출신인데 이 사람은 이집트에서 둥가리를 뜨고 나중에 새 왕조까지 만들어. 이거 나중에 이제 중동사 할 때 좀 얘기할 텐데 이 살라딘은 상당히 뭐냐면 기독교에 상당히 강형 정책을 펼쳤죠. 그래서 1차 예루살렘 점령 당시에는 기독교인들이 그때 있었던 이슬람 세력들을 막 죽였잖아. 근데 이 사람은 돈을 주면서 몸값까지 지불하면서 풀어줬어요. 그래서 포용 정책의 상징으로서 되게 유명하죠. 이 살라딘은. 자, 독일 황제 프리드리히 1세, 프랑스 필립 2세, 리처드 1세가 참가했지만 예루살렘 수복에는 실패했다. 그러니까 수복 실패라고 적으시면 돼요. 이거 오타예요. 그 다음에 4차부터는 법률이 없어요. 4차 때는 원래는 이제 누가 제창했죠? 4차는? 아까 얘기했죠? 이노케티우스 3세가 제창을 했죠. 그래서 이노케티우스 3세 제창을 해갖고 많은 이제 세속 영주들이나 사람들이 거기에 호응해가지고 어디를 가려고 하냐면 이제
그 당시 예루살렘 왕국을 가려고 해요. 그러면 예루살렘 왕국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일단? 배가 있어야겠죠. 배. 근데 배도 한두 척이 아니라 거대한 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거기 가려면. 거기다가 식량도 있어야 되고 무기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있었죠. 그 당시 그 많은 배를 만들고 군수 물자를 대줄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북이탈리아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베네치아가 그 당시 십자군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당시 많은 배들과 군수 물자들, 무기들 만들었어.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딱 대전까지 했는데 십자군들이 돈이 없는 거야, 돈이. 그러니까 이제 베네치아는 어떻게 파산된 지경까지 처해진 거지. 그러니까 베네치아에서 어이가 없다, 나 돈 못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베네치아 상인들은 돈 못 주겠다니까 큰일 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타협을 했냐면 이 사람들이 잠깐만요. 잠깐. 제가 잠깐 그 도시를 잊어먹었어. 하다가. 자, 그 당시 이제 그 베네치아 상인들이 그 뭐냐면 병력 소송과 식량 공급의 대가로 막대한 돈을 요구하니까 입자군들이 그 감당하지 못한 거야. 그래갖고 대신에 그 베네치아 상인들이 요구한 목적이 원래 콘스탄티노플이 아니었어요. 뭐냐면 그 당시 같은 기독교 통치 영역이었던 달마티아의 짜라시라는 도시가 있었거든요. 예, 짜라시를 요구한 거야. 그래서 짜라시에가 한바탕 털고 시자군 전쟁이 베네치아 상인들에게 이제 돈을 일부 갚았어요. 근데 그때 때마치 그 콘스탄티노플에서 제국에서 내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내분에 쫓겨난 그 얘가 오더니 너희들이 콘스탄티노플 틀면 더 많은 돈이 있다. 그런 식으로 꼬신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는 좋네 하면서 어떻게 되죠? 군대를 이끌고 그 당시 십자군과 베네치아 상인들 연합부대가 어딜 튼 거죠? 콘스탄티노플을 튼 거야. 그래서 이제 콘스탄티노플 트는 내 문제는 콘스탄티노플에 무슨 장벽이 있었다고요? 테오도시우스 장벽이 있다고 했죠. 이걸 뚫지 못하니까 어떤 식으로 뚫냐면 베네치아 애들이 배는 잘 만들거든요. 되게 높은 배를 만들어 갈리선을. 갈리선의 특징이 뭐냐면 그걸 뭐예요? 긴 돛이 있죠. 긴 돛을 잘라가지고 요걸 뭐냐면 위에 걸어서 그냥 위로 사람을 보낸 거야. 그냥 성벽에 거쳐가지고 그쪽 가교를 가는 거야. 배를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 위에다가 돛대를 잘라가지고 성벽을 거친 거죠. 그래서 돛대를 타고 테오도시오 성벽을 넘어가지고 결국에 멸망을 시킨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잠시 무슨 제국을 만들었냐면 라틴 제국을 만들었어요. 이때. 그래서 라틴 제국을 만들고 그리고 그때 프란드 더 백 볼두인이라는 사람을 그 사람이 이제 보드웬 1세로 앉히고 그리고 했는데 되게 이 라틴 제국의 통치 영역은 주로 그 수도하고 아드리아노플 그밖에 안 됐고 그리고 십자군 제국 있었고 주로 봉건 제국식으로 통치했다. 그러니까 그대로 이식했다고 보면 돼요. 라틴 제국도. 그리고 라틴 제국 주변에 테살로니크 왕국이나 아테네 공국, 아케 공국 같은 유럽식 봉건 국가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됐다가 결국에는 다시 콘스탄티노플에 비해서 다시 뭐냐면 비잔틴 왕가에서 뺏기게 되죠. 라틴 제국 잠시 있었다가 없어진 제국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그 베네치아 상인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처음에는 짜라시를 털다가 나중에 그때 그 비잔틴 제국에서 제이다토에서 쫓겨났던 그 황제 아들이 와갖고 잘 꼬셔갖고 저기 비잔틴 틀면 더 돈이 많다. 그래가지고 콘스탄틴을 공격해서 점령해서 틀었고 그때 라틴 제국을 건설했다. 봉건적 방식으로 통치했다. 이런 것들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4차 십자군 원전과 관련된 것도 제가 그 밑에 그 토쿠메테 전쟁사 관련된 그 십자군 원전 관련된 내용에 자세히 적혀 있으니까 자세히 있으니까 동영상 참조해서 공부해 주시면 또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차 때 이집트 성지 점령했지만 이집트를 왜 점령했냐면 먼저 배후를 투자한 거야. 예루살렘을 공격하려면 그 이집트가 항상 거기에 식량 공급을 해준 병창기지였거든요. 근데 오히려 공격했다가 깨지게 되고, 그래서 누이구세가 이제 그때 실패해서 죽게 되고요. 그래서, 누이구세 7회, 유택 실패하고, 7회 원정 때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거의 100년 동안 1차에서 7차까지 논정을 했지만,
1차 제약은 다 실패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온 거는 1차하고 4차죠. 4차. 자, 그래서 결과 영향을 볼게요. 자, 종교조공 교환권의 건의가 실추됐고요. 그래서 신앙식이 냉각됐고 교회 건의가 추락됐고 정치조공은 봉건귀족세력도 약화되죠. 그때 상대적으로 왕권이 강화돼 나가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동방무역이 제기돼서 지중해 무역이 병성되는데 그 과정 콘스탄티노플을 몰락하고 주로 이탈리아 중심으로 이제 발달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도시의 발달은 북부 이탈리아, 오늘날 베네치아, 밀라노 그런 도시들, 핀란체 도시들이 이제 지중해 무역권을 장악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자원이 붕괴되고 기사계급들이 몰락하고 그때 유럽에서 이제 이슬람에서 하약이 도입되죠. 그 다음 농노해방 및 봉건제 붕괴를 촉진시켰다.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 때문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미 몰락하고 있었는데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그것이 더 촉진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 문화적으로는 선진 이슬람 및 비잔틴 문화와 접촉하면서 르네상스에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스콜라 철학에 영향을 받죠. 영향을 주죠.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이제 도입됐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한동안 유럽에서 잊혀졌지만 그 당시 중동에서 주로 연구하게 되죠. 재수입되면서 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유입되고 그러면서 12세기 르네상스의 바탕이 됐다. 그러니까 뒤에 14세기도 영향을 줬지만 12세기 르네상스가 따로 있어요. 거기에도 영향을 줬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기출문제 잠깐 풀어볼게요.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아이고, 이건 제가 안 적었네. 십자군 전쟁이, 이게 어디냐면, 아이고, 이게, 여기 있네요. 자, 190페이지 펴보세요. 190페이지. 자, 다음은 11세기 후반에 열린 종교회의에 행해진 연설문이다. 이 연설자의 이름을 쓰고 이 연설로 시작된 전쟁이 서유럽에 미친 경제적 결과를 두 줄에 쓰시오. 자, 요거는 이제 크레노 공의회에서 우르반 2세가 이렇게 연설을 했던 거죠. 여기에 나오는 이제 트로코이는 누굴 뜻할까요? 예루살렘, 안티오크 및 그밖의 도시들에서는 기독교의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신을 믿지 않는 투르크인 셀주크 투르크죠. 예. 그래서 우르반 2세 경제적 결과는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에서 경제적 결과와 관련된 것만 얘기하면 지중해 무대도 한 동방무역이 발달됐고 특히 이제 북이탈리아 도시들이 번성을 했죠. 예.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에서 북이탈리아 쪽으로 이제 경제적으로 중심이 좀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2번 문제 볼게요. 자, 보기의 설명 중에 십자군 운동이 중세 유럽사회에 영향을 끼친 상황을 고른 것은 자, 카노사의 구역으로 구원의 권위를 세트했다. 이건 아니죠. 영주와 기사가 몰락하여 봉건제도가 해체되고요. 화폐 경제 발달을 촉진시키고 자원금융을 무너져갔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농민에 대한 봉건적 속박이 더욱 강화됐다. 14세기 이후에 봉건적 반동과 관련된 거니까 관련이 없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죠. 예. 그래서 그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09년에 나왔던 예루살렘 왕국 해갖고 서양 중세사에 있는 내용을 좀 약간 중심으로 해갖고 살펴볼게요.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